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 책도 한번 이렇게 펴보셨죠? 여러분들 2015년이죠. 2015년 영양교사 이제 데뷔하시기 위해서 모이셨는데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분이 아마 모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4학년에 재학 중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영양사 시험도 한번 본 분도 계실 거고, 예전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가 놓쳤다가 이제 다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모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이제 기본하고 영양교사 이제 시험 대비반은 그거 아시죠? 기본하고 심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갈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다음에 좀 더 심화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다니실 적에 배우실 적에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셨던 내용들도 자세히 좀 더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제 심화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예전에 2개월에서 1개월이 더 늘어서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코스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갈 그런 심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심화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교재 말고도 이제 우리가 또 뭐가 나갈 거냐면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까지 같이 보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단체 급식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단체 급식 및 실습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적에요. 배웠던 단체급식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단체급식 얘기만 들어간 게 아니죠. 여기엔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대학 때 배우셨던 단체급식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또 이 급식 중에 구매가 또 따로 배우신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품 구매의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급식 경영이요. 경영관리. 그래서 급식 경영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단체급식 및 실습이다라고 해서 단체급식 얘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단체급식, 식품구매, 급식경영 이런 책의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책 세 권의 내용이 시험 내용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식품구매 내용은 단체급식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한다면 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체급식의 내용과 급식경영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요 단체급식 및 실습이라는 요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선택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책은 사야 되는 거죠. 단체급식 책하고요. 그다음에 급식 경영책은 반드시 사서 따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둬야 될 내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거기다 이제 부가적인 것까지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단체급식이나 급식 경영책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요. 그날 한 내용은 그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또 그날 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교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요. 플러스 윈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루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미뤄서 한 번에 공부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요. 과부하에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교재 또 대학 때 쓰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체급식이나 급식 경영의 내용은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급식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면서 그다음에 영양관리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그렇게 바뀐 내용이 조금 첨부되었을 뿐이지 옛날 거하고 이렇게 조금 달라진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다른 것들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단체급식하고 급식 경영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여러분들 영양사 시험에서는 급식 경영의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영양교사 시험에서는요. 만약에 급식 경영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공부해라 그랬다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또
영양사건 또 틀리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급식 경영 파트에서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리, 사랑 관리와 관련된 거 있죠. 인적 자원 관리, 사랑 관리 관련된 것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렇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이라든지 동기 부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뭐 대략적으로 알았어요. 교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뭐 단체 급식 책에서도 뭐 이렇게 바이블이라고 해서 정말 꼭 이 책 그 항상 선호하는 책이 있잖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른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여태까지 모든 시험이 거기 교재에서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알고 보면요. 거기 교재에서 없던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보는 책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없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맹신을 해서는 곤란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두세 과목, 뭐 두세 가지 책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없는 내용들을 같이 모아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정리하는 거, 공부하는 스타일을 정하는 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그날 한 내용은 그날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단체급식 여러분들 들어가려면은요. 교재를 딱 펴시면은요. 단체급식의 평가 영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가 영역은요. 이게 그 시험이 형태가 예전에 이번 시험 형태가 이제 2013년부터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원래는 서답형이었다가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나왔던 이게 이제 그 자료거든요. 평가 영역은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출제 비율은 이렇게 구성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출제 비율을 무시하시고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만 지금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영양 및 작업 관리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양 및 작업 관리 하면은요,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꽤 돼요. 식단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 작성하는 것 같은 그런 식단 관리부터 포함을 해서요. 그다음 식단을 작성을 했으면 조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량 조리, 그다음에 배식을 하죠. 그래서 배식 관리,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식단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대량 조리나 배식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작업 일정을 계획하는 거, 그다음에 생산성 계산 문제가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들이죠. 다 됐던 것들이요. 그다음에 심지어 작년 이제 2014년 여러분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도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대량 조리하고 이제 대량 조리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그 조리 방식 찾는 그런 문제들 되게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 그러면은요, 당연히 구매나 저장만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가 관리요. 그래서 여러분 돈 계산하는 거, 생산성 계산, 뭐 이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체 급식에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게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과 관련된 거는요 다 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가 관리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 관리, 이런 발주량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발주량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검수 관리, 저장, 재고 관리, 재고 자산 평가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예,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위생 안전 및 시설 설비 관리인데요. 뭐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는 뭐니 해도 위생 관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위생관리, 안전관리, 시설 설비관리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위생관리겠죠. 또 이런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되게 자주 나왔던 거고, 근데 반드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은요, 되게 어디랑 겹치는 내용들이 많느냐면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식품 위생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생관리를 공부할 적에는,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공부할 적에는 식품 위생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적자원관리 나와 있죠. 여러분 인적자원관리 여기가 급식 경영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 경영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적자원관리 급식 경영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학교급식법이요. 학교급식법. 그래서 학교급식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급식소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영양 관리 기준이라든지 시설 설비 관리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급식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급식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죠. 객관식일 때. 자, 그다음에 동기부여나 직무만족, 리더십, 교육훈련, 의사소통과 관련된 사람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인적자원과 그 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을 것 같지만 또 공부하고 나서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공부를 하고 나면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출제 비율 한번 보세요. 뭐 거기는 5% 거기는 그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예요. 단체 급식은 10%. 여러분 전공이 몇 점 만점이에요? 80점이죠. 80점 만점 중에 10% 정도가 단체 급식이 차지한다 해서 한 8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한 그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작년 시험 문제 보셨죠? 1차 시험은 교육학하고 전공으로 나눠주죠. 전공도 A, B 두 가지가 있었죠. 자, A, B 합쳐서 얘네들이 80점이고요. 얘가 2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1차 시험은요. 자,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이고 얘는 3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A형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하고 간단한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하고 논술형 문제였어요. 기입형은요. 각 2점이에요. 다 2점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기입형 무조건 2점짜리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가로 넣기. 간단하게 쓰는 거. 그러니까 정말 단어 쓰는 거예요. 뭐 중앙공급식 급식체계. 뭐 이런 거. 분산조리.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정말 기입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은 막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장점 한 가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쓰는 서술형 문제여서 보통 3점에서 5점 정도의 배점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논술형은요. 좀 길게 써야 될 내용인데요. 얘는 10점짜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에서 약간 위생하고 접목을 시켜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위생관리 파트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또 식품위생하고 접목시키기도 되게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논술형에서 식품위생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시험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 문제랑 예전에 서답형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문제 유형이 나와 있죠. 자, 그 문제 유형 보세요. 옛날 서답형 문제요. 자, 옛날 서답형 문제하고 지금 현재 문제 유형은 조금 틀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되게 쓰는 게 많아요. 그렇죠? 쓰는 게 많아요. 근데 배점 방식 항상 똑같아요. 다 쓰면 거기 쓰는 게 총 몇 개의 란인지 보세요. 4개의 란이죠. 다 쓰면 4점인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이제 1점씩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점짜리 같은 경우도요. 보통 2개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2개 다 쓰면 2점, 하나만 쓰면 1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19번, 20번 문제를 보면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2008년 그 시험 문제 거기에서는요. 여기 시험에서는 딱 보면 19번, 20번을 보면은요. 배점이 좀 높았죠. 4점짜리로. 4점짜리로 이제 배점이 높았다면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은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나눠가지고요. 2점짜리와 4점짜리, 뭐 3, 4점짜리로 배점이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기입형 문제 보세요. 14번, 15번 문제가 기입형 문제거든요. 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실 건데 문제 유형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쓸 게 발주한 날짜와 그 시점의 발주량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2개를 다 쓰면 2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기입형은요. 정말 딱딱
딱 떨어지는 답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단어만 쓰면 아니면 계산한 값을 쓰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쓰도록 했고요. 2점을 배점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쓰면 2점. 보통 그래서 대다수의 그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기입형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가로 넣기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뒷장에 6번 문제가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의 저장 원칙은 무엇인지 쓰고요. 밑줄 친 니은의 재고관리의 유형의 명칭을 쓰고 그 장점을 두 가지 써라. 이게 4점짜리인데 예전에 그 19번, 20번 문제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예전 19번, 20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원칙 쓰고 그 다음에 관리 유형, 그러니까는 저장 원칙에 대한 원칙 쓰는 거 1점. 그 다음에 거기 누구예요? 재고관리 유형 명칭 쓰는 거 1점, 장점 두 가지 각각 1점씩. 그래서 4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딱딱 쓰는 게 몇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 배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문장으로 쓰면 서술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논술형 문제는 원래는 식품위생 문제입니다. 작년 식품위생은요, 기입형이나 서술형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됐어요. 네,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를 않았고요. 오로지 문제 나온 건 논술형밖에 없었어요. 논술형. 그러니까 딱 논술형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0점짜리.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 배점이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80점 만점에까지 식품위생도 10%예요, 여러분. 10%. 예. 10%니까 10점짜리 그래서 80점 해가지고 80점 만점이니까 원래 8점 내지 10점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점짜리에서 문제가 딱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서술형이나 기입형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작년에 식품위생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식품위생의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쓰라는 게 더 있었어요.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급식 생산성을 계산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급식 생산성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를 보면은요, 위생관리 개념을 적용을 해서 세 가지 메뉴의 조리 공정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할 것. 이건 또 이제 그런, 조리라든지 위생관리 파트, 급식의 그런 파트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모르게, 이런 이 논술형 문제는 위생과 단체 급식이 접목이 되어서 나온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뭐 단순히 기입형이라든지 서술형 같은 경우 이제 단독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과목별로. 근데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접목이 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체 급식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거라 보시면 돼서 한번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제 뭐 어떤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간단해요. 그리고 작년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도 쉬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 객관식에서 뭐예요? 서답형으로 바뀌었죠. 기입형하고 선술형, 논술형으로 처음으로 바뀐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쉬울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난이도가 항상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을 해요. 어떤 난이도는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든 어떤 문제가 나왔든 여러분들이 푸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잘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할 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항상 공부는 그때 할 때마다 정리를 해두자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입형은 상관이 없지만 서술형이나 논술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실 적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읽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뭐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모르는 걸 이제 처음으로는 읽고 넘어가도 되겠지만요. 나중에 공부하실 땐 여러분들이 계속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써야지 하는 걸요. 항상 연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반이나 이제 이런 경우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이고요. 가장 처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완성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쓰시려면 어때요? 알아야지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요,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객관식 같은 경우 완벽하게 저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가 없잖아요. 보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아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거, 그다음에 정확한 단어를 알아두시는 거,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체급식 처음으로 나가야겠죠. 거기 차례 나와 있는데요. 자, 단체급식의 차례를 보시면은요. 챕터 1은 단체급식의 개요예요. 자, 단체급식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파트이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단체급식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이 단체급식의 개요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시험 문제 중에서 기입형에 그 급식 책에 쓰는 문제가 나왔었죠. 뭐 이건 모르실 분은 없겠지만 그런 단체급식의 개요도요. 간혹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준 게 바로 작년 시험 문제인데 단체급식의 개요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는 아까 영양 및 작업 관리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영양 관리, 생산, 그러니까 뭐 조리라든지 배식 관리, 그다음에 급식 작업 관리에서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이죠. 그다음에 구매랑 원가 관리가 아까 두 번째 영역에 있었죠. 그래서 구매 저장 관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챕터 7에 가면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가 다 묶여져 있죠. 그래서 솔직히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보실 내용들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만 따로 좀 기억을 해둘 것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른 것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챕터 8에 가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급식 경영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그 학교 급식법이 조금 바뀐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이제 뭐 표시해야 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뀐 내용들 위주로 학교 급식법은 조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급식 경영 파트잖아요. 이 파트가 참 공부하기가 좀 제일 까다로워요. 앞에 단체 급식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도 가고 그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고 이런 거에서 오히려 쉽고요. 급식 경영 파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또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체 급식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누구부터 들어가냐면요.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책 5페이지가 되겠죠. 자, 여러분 책 5페이지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단체급식 4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 단체급식의 그 개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단체급식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의를 달달달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정의를 달달달 외워두실 필요는 없지만 단체급식이 뭐구나라는 개념은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단체급식 하면은요. 예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게 꼭 반드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탁급식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이제 단체급식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급식산업이요. 급식산업이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여러분 급식산업 얘도요. 서비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일종, 환대 산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급식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적 급식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급식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애가 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외식산업, 외식업이 있어요. 자, 수업 전에는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래서 단체급식하고 이렇게 외식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얘네들이요,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뚜렷이 구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위탁급식 업체가 들어서면서 위탁급식도 영리를 뭐로 해요? 목적으로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는 부분이 생겼냐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 옛날에는 일반 음식점하고요. 보통 이제 외식업 하면은 일반 음식점, 뭐 휴게 음식점, 뭐 이런데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가 해당이 되죠. 그런 데하고 여러분 학교 급식소, 산업체 급식소, 뭐 이런 데 급식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분위기도 달랐고 서비스도 달랐죠. 근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식당도 상당히 좋아지고 일반 음식점처럼 레스토랑처럼 좋아진 것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익 창출이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겹치면서요. 점점점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단체 급식 중에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적에는요. 단체 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체 급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는 단체 급식소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단어의 내용들인데요. 포인트가 되는 내용인데요. 단체 급식이라는 건 우선 어때야 되냐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요.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단체 급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단체 급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체 급식이 되는 게 아니라요. 특정인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준다 그럼 학교 급식이 되는 거고요. 환자에게 준다 그러면은 병원 급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루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단체 급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도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 정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집단 급식이 맞는데요. 제공하는 것들 보세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타 후생기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이 바로 집단급식소예요. 여러분 예전에 없던 누가 들어갔냐면 산업체요. 산업체요. 여러분 예전엔 산업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체에서는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율이에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법이. 산업체도 반드시 영양사를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도 산업체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집단급식소의 범위는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특정 다수에게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수에 해당하는 법적인 게 1회 50인 이상이에요. 그럼 이거네요. 집단급식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보통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죠. 기숙사학교, 병원, 산업체 이런 곳들이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누굴 둬야 돼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근데 단 1회 몇 명 이상요?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집단급식소라는 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기숙사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 여기가 바로 집단급식소가 되고요. 그런 곳에서는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체급식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단체급식의 정의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영양관리나 이런 파트에 가면은요, 어떤 단체급식의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 정도, 그거 정도는 의미를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단체급식의 의의, 단체급식의 의의 정도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급식을 하게 되면은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영양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영양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개선할 수가 있고요. 영양이 개선이 되니까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에 기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않죠. 모두 다 학교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학교급식을 시행함으로써 학부모의 그런 부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줄어들고 아예 없어졌죠.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 도시락을 매번 싸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집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요. 대량 생산을 하면, 대량 구매, 대량 생산. 이것이 가능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하죠. 전문가가 식단을 작성을 해서 대량 구매, 대량 생산을 해서 배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기여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요. 사회복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체급식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의 전 과정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단체급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식수를 파악을 해서 영양을 계획해서 식단을 작성하고, 그래서 식단 관리 배우죠. 그 다음에 식단을 작성했으면 식품을 뭐 해야 될까요? 구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을 구매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수하고, 그 다음에 저장 관리를 해야 되죠. 저장, 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양사의 업무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준비를 한다. 전처리 하는 거죠. 전처리, 조리. 그래서 여러분, 전처리나 조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감독을 하겠죠. 그래서 전처리나 조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식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배식 관리를 하겠죠. 관리 감독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단체급식의 전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체급식의 목적이 있겠죠. 단체급식을 왜 하냐? 그 목적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목적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목표 같은 경우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식단 작성하죠. 식단을 작성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으냐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단체급식의 목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을 만족시키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 대상자의 영양을 확보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급식소나 공통이라 보시면 돼요. 학교 급식이 됐든 병원 급식이 됐든 산업체 급식이 됐든요.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식단 작성할 때도 나오는데요. 식단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요. 그럼 조직의 목적을 고려한 식단을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의 목표가 뭔데요? 바로 이거예요. 급식 대상자의 영양을 확보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공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급식 대상자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영양 개선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식소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성, 사회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급식 대상자에게 휴식처, 사교장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편리성을 제공하겠죠. 우리가 식사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구매를 할 필요도, 그다음에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편리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목표. 근데 여러분, 고유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분류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의 목표도 있겠지만, 이런 공통의 목표도 있겠지만 학교 급식이냐 아니면 병원 급식이냐 산업체 급식이냐에 따라서요 고유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학교 급식이다 그럼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느냐면요, 심신의 발달이요. 그다음에 편식을 교정시킬 수 있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른 곳과는 좀 남다른 얘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병원 급식하면 여러분 환자에게 주는 거죠. 환자에게 주는 거니까 어떨까요?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 되겠죠. 남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치료,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산업체면 또 틀려지죠. 자,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뭘 올릴 수가 있냐면요, 생산성이요. 예. 자,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뭘 내주고 있어요? 그 식대비를 내주고 있죠. 그래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체급식 소별 고유의 목적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남다른 목표도 갖고 있죠. 그래서 식단을 작성을 할 적에는 나중에 연계가 되겠지만 식단을 작성할 적에는 이렇게 조직의 목적에 적당한 메뉴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급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학교급식의 뭐 목표가 되는 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니까 어떤 심신의 발달이라든지 편식 교정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니까 질병의 치료, 건강 증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산업체니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 뭐 이렇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급식의 목표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급식소나 급식이라는 것을 봤으면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급식을 관리할 사람이 나오겠죠. 보통 우리가 급식 관리자 하면 우리가 보통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영양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영양사의 정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그걸 구구절절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사가 뭐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그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나와 있는 영양사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영양사가 해야 될 주요 업무, 영양사에는 어떻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영양사의 주요 업무,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영양사를 다시 두 가지로 세세하게 분류하죠. 하나는 일반적인 영양사, 하나는 누구예요? 영양교사요. 원래 영양교사가 없다가 생겼죠, 새로. 영양교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쵸? 2007년부터 이제 시험을 보면서 2008년부터 이제 배치가 되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 영양교사가 아니라, 예전에 90년대에는요, 식품위생직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게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다 정규직이었어요. 다 정규직으로 식품위생직 구급공무원으로 뽑았어요. 처음엔 영양사를요.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법이 좀 바뀌면서 그다음부터 뭐로 뽑았냐면 비정규직으로 돌렸죠. 그러다가 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왜요? 계속 급식사고 터졌잖아요. 급식사고 계속적으로 터지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또 그 식품위생직이라는 그게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냐면 영양교사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영양교사로 전환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뭐 영양사, 영양교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양사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영양사의 역할,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뭐 영양사의 역할이나 뭐 업무 같은 경우도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역할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업무 조금 보실까요? 영양사의 업무? 뭐 역할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영양사의 업무, 영양관리 업무요. 아까 제일 먼저 나왔던 첫 번째 파트에 나왔던 게 영양관리 업무잖아요. 자, 그래서 영양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 업무의 가장 꽃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영양관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관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식단 작성이요. 영양 계획하고 식단 작성하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영양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관리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양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식사 계획 어떻게 하는지, 식단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영양 지도 업무, 그래서 영양 지도라고 해서 급식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조리 종사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리 종사자나 급식 대상자의 영양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영양 상담 같은 업무가 바로 여기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급식 조리 지도, 말 그대로요. 조리 종사자의 조리를 지도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리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리 원리를 따로 배우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조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죠. 지도하고 감독할 사람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 감독. 그래서 그런 조리 지도. 그다음에 배식 직전에 뭐예요? 검식하죠. 그래서 검식도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검식 및 배식 감독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인사관리 내용이 들어가죠. 인사관리. 그래서 이런 조리 종사자의 관리,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직무 및 동기부여, 인간관계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파트를 공부하는 거죠. 리더십 파트,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급식 뭐 사무관리, 문서 작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구매와 관련된 어떤 사무, 그다음에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 문서 관리를 안 배울 것 같잖아요. 사무 관리 안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뭐 구매와 관련된 뭐 발주서 작성하는 거, 발주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문서들이 쭉 나와요. 근데 문서들을 안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나올 때 그냥 이론적인 거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오기도 해서 뭐 발주서가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문서와 관련된 것들도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뭐 구매 및 창고 관리 내용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구매 및 창고 관리 같은 경우 재료를 구매를 해서 검수하고 저장하고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매하고 이제 창고 관리를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위생 관리 파트. 그래서 조리 종사자의 위생 지도나 식품 위생, 기구 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생 관리 파트는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식품, 식재료의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리 종사자의 위생, 개인 위생, 그다음에 기구 시설의 위생.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급식 시설 관리서 시설 설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하고요. 재무 관리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 관리와 관련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원가를 관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급식의 효과를 판정하는 거,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양사의 업무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사의 업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 단체 급식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 나와 있죠.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 아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조금 바뀐 내용인데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돼요. 이젠 산업체도 포함이 되죠. 산업체를 포함한 집단급식소 운영자는요.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뭐 1번, 3번은 뭐 운영자가 영양사 자격증 있는 경우는 뭐 따로 둘 필요는 없고요. 근데 조리사가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예, 이거 새로 생겼는데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조리사 분들 중에 영양사를 또 공부하셔가지고 영양사를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영양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제외돼요.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급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체도 이제 자율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는 50인 이상이 아니라 얼마 이상이냐면 100인 이상이에요. 여기만. 다른 곳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여기는 50인 이상이면 반드시 둬야 되는데요. 산업체만 100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시험에서 뭐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양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요. 영양사의 직무나 영양교사의 직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영양사의 직무를 보시면은요.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하고 배식 관리하는 거, 식품을 검수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의 위생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일지를 작성하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나 식품 위생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양사의 직무에 들어가요. 우리 아까 했던 영양사의 업무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적에 근거한 영양사의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양교사도 알아봐야겠죠. 자, 영양교사는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요.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반드시 누굴 두도록 되어 있냐면 영양교사,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영양교사, 그 다음에 조리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양교사의 직무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영양교사의 직무 보세요. 아까 누구의 직무랑 되게 유사해요? 영양사, 그쵸? 영양사의 직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이거죠.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이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누구랑 비슷하냐면 영양사의 직무랑 비슷하다면 식생활 지도라든지 정보 제공, 영양 상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교사의 직무에는 학생들의 식생활을 지도하고 영양 상담을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급식 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은요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서 영양사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이런 업무에 관련된 걸 앞으로 공부하겠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양교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와 관련된 내용들, 영양교사의 직무, 어떤 것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는 파악해 두셔야죠. 왜냐면 여러분 이 영양교사의 직무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보시는데 조금 이제 봐두실 게 그 단체급식의 목표요. 우리가 단체급식의 목표가 뭔지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체급식의 목표가 뭐고, 네,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가 달라지죠. 그래서 학교급식이냐, 병원급식이냐, 아니면 산업체급식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급식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거 조금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사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또 따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체급식의 개요에서 조금 봐두실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단체급식의 유형이요. 단체급식의 유형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단체급식의 유형을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알아볼 거냐면요. 급식 체계별이요. 급식 체계별 유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앙공급식이냐? 네, 아니면은 전통적 급식 체계냐, 조리 저장식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걸 바로 급식 체계별 유형이라고 하는데 분류라고 하는데 그런 급식 체계별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알아볼 거냐면 급식 대상별. 급식 대상별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급식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죠. 학생이 대상이면 학교급식, 환자면 병원급식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 대상별로. 그래서 그 급식 대상별로 나눴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실 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운영 형태별로. 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러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게 기본이죠. 네, 그럼 운영 형태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죠. 학교급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 학교급식이 요즘에는 직영하고 위탁 중에 어떤 형태로 많이 바뀌었냐면 직영의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그럼 직영과 위탁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다음에 급식 체계별로 따졌을 때 학교 급식은 뭐에 많이 해당이 되냐면 거의 대다수가 전통적 급식 체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중앙 공급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급식 체계 어떤 형태인지, 중앙 공급식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죠. 뒤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에 급식 대상별은 이제 말 그대로 대상별로 나눈 거죠. 학생이 대상이냐, 환자가 대상이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냐.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과 이제 공부와 관련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봐두고 급식 체계별, 운영 형태별 내용들을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급식 체계별 유형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급식 체계별 유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자, 여러분 전통적 급식 체계. 여러분 전통적 급식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급식소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급식소의 형태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실 적에 보면은 그날 들어온 식재료를 구매한 것들을 검수를 해가지고 그날 조리를 해서 그날 바로 뭐예요?
배식을 합니다. 그쵸? 그게 바로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그게 가장 흔한 애입니다. 자, 그래서 식재료를 구매를 해서 검수한 다음에 음식을 만들고 잠깐 저장하는 거죠. 온장이나 냉장 보관을 했다가 바로 배식하는 형태가 바로 전통적 급식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통적 급식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생산, 분배, 서비스가 어때요? 예,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장소가 바뀌지 않아요. 예, 장소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만들어서 저쪽 가서 배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배식을 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만들었으면 그 학교에서 배식을 해요. 자, 그래서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날 바로 검수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조리하고, 그 다음에 잠깐 보관했다가 배식하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죠. 오늘 만들었던 거를 일주일 뒤에 배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도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장점과 단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배식하기 직전에 뭐가 만들어져요? 음식이 만들어져요. 배식 직전에 음식이 만들어지니까 품질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죠? 이걸 보관했다가 일주일 뒤에 배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식을 하기 때문에요.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한참 보관할 필요 없죠. 한참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장점이 올 수가 있어요. 저장 공간이 클 필요 있어요? 오랫동안 저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배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배달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라든지 냉장, 냉동 비용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배달할 필요 없죠. 근데 한참 뒤에 하지 않고 바로 하니까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기호 충족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메뉴 변경이 가능합니다. 메뉴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메뉴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딱 픽스가 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메뉴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놨던 게 아니라 오늘 만들거든요. 그래서 메뉴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식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메뉴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뉴가 융통성이 있다는 거, 탄력적이라는 거, 그게 바로 장점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자가, 그러니까 영양사가요, 메뉴나 레시피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메뉴나 레시피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관리자가 이제 그런 메뉴나 레시피 같은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음식이 생산이 가능해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 이제 장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장소의 변경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배식 직전에 생산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반대로 단점도 있지 않아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는 단점들. 여러분들 현장 실습 가보셨죠? 자, 현장에서 이게 나가보면은 어때요? 배식하기 전까지 상당히 어때요? 정신없어요. 그렇죠?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배식하기 전까지 너무 바빠요. 피크타임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바로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단점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피크타임 때문에 오는 단점들. 자, 여러분, 이런 피크타임, 이 피크타임 때 정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력 관리가 어렵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인력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력 관리가 어려우니까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 전통적 급식체계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바로 누구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왜요? 피크타임 때문에 제대로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음식 수요가 생각보다 많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났다? 대처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숙련된 조리원이요, 장시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리를 완성을 해서 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해요. 여러분, 숙련된 조리원하고 비숙련원하고 누구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숙련된 사람이요. 자, 이렇게 숙련된 사람에게 돈을 더 줘야 되다 보니까 숙련된 조리원을 장시간 써야 되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피크타임에 작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어떻게 될까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장단점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배식 직전에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배식 직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좋은 점. 그 다음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디 갈 필요 없죠? 오랫동안 저장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변경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점인 거죠. 뭐로부터 오는 단점이요? 피크타임. 그쵸? 여기에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 단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적 급식 체계가 어떤 유형이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급식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전통적 급식 체계는 학교 급식에서 대다수 이걸 따르고 있잖아요. 대다수가 전통적 급식 체계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의 유형은 대다수가 전통적 급식 체계니까 어떤 유형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